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요, 주말을 맞이해서 행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윤석열은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언론중재법, 소위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하면서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에서 180석의 여권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여권의 마지막 퍼즐이 이 언론재갈법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언론중재법 뭐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들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아마 저는 이 법안이 180석의 독주로 통과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명을 발표하는 언론사들 보면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의견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라 평가받는 곳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매체라 평가받는 곳들도 전부 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외신 기자 클럽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국제적인 언론 기구나 기자들의 모임 협회 같은 곳에서도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이걸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이 보수 진보를 초월해서 모든 언론사와 언론기관협회로부터 비판받을 만한 법안을 추진시킨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보 언론에서도 마저도 비판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언론중재법, 이제 언론재갈법이라고 밝힌 이 법안에 반대 깃발을 들고 나서게 되면 보수 언론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진보 언론에서도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대정부 투쟁이나 대여 투쟁이 아니라 중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투쟁적 이슈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내린 것이고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다른 대권 주자들이나 야당 지도부 그리고 뭐 야당에 책임 있는 또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이 법안을 막는데 저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슈들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가 갈라지고 여야가 갈라지면 국민들이 봤을 때 잘못하면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나 일방적인 어떤 보수적 주장 아니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언론사 전체가 다 똘똘 뭉쳐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위헌이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권력을 견제하는 게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모처럼 좀 힘을 합치고 100석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수의 국민들도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독주하고 있구나. 지금 정권 마지막에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싸울 만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단체, 언론단체나 이런 정치권, 야권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모든 단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소개된 단체들에서는 그게 이제 주가 되겠지만 아닌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다가가는 단체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고 또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견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침해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고의성이거든요.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실상 없는 사실을 할 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고의성과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고의성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안에는 지금은 뭐가 있냐면 이런 고의성을 규명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피해자여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원안에서는 언론이 그것을 규명을 해라, 고의성을.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이번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사법부가 그것을 규명하는 주체로 이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언론이 많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대상, 또 견제의 대상 중에 하나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기업들이잖아요. 힘이 있고 뭐 이분들이 사실은 이 손배를 하고 한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언론의 위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그래서 이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지금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에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등이 최근에 계속 많았죠. 이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 비대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가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조금씩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이 캠프 쪽에서 비대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이런 보도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치 공세 펴는 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야말로 저도 황당하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참석하는 어떤 회의에서 네,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없군요. 네, 튀어나온 조차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특정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이 한 곳의 보도만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펴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나 정치인들도 이런 식의 정치 공세가 과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인지 네. 가까스로 이제 좀 봉합 국면에 들어서니 갈등을 다시금 자기 인지도를 위해서 자기가 주목받자고 키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후보와 지도부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이간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요? 그런 정치적인 모략들이 대선 국면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긴밀한 소통,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언론 보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수면 아래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한라인도 있을 것이고 믿을 만한 사람끼리 대화를 주고받거나 직접 통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면서 이 오해나 어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최대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면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것 역시 당 지도부 그리고 주요 후보들 모두가 유념해야 될 대선 전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청년 특보를 맡고 있는 장해찬 평론가의 분석 의견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한동안 말을 아끼고 있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대위설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비대위설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최근 자신을 향한 어떤 이런 당내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섭섭함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장님, 이런 모습들이 네. 계속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뭐 당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에게 보여지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야권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장해찬 평론가도 계시지만은 이윤, 이준석 또 윤석열 이른바 친근감을 두 인물의 친근감을 이야기할 때 연결고리를 얘기할 때 투스톤 이야기를 해요. 투스톤즈. 그러니까 윤석열, 네.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해서 투스톤즈라고 이렇게 친근감을 또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문제는 친근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디서는 비판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데 단어. 네. 이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금 이윤을 거두지 못하고 이윤 갈등으로 비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 평론가는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중도층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MZ 세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MZ 세대를 견인한다. 정말 페미니즘 논란만 야기되지 않는다면 남녀 2030 세대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준석 30대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한창 좋을 때는 중도층까지도 견인하고 있는 확장성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두 인물의 결합은 어떤 이야기냐? 이른바 MZ 세대와
중도층의 결합 효과인데 네. 이렇게 삐그덕대게 되면은 정말 대선 후보가 중요한 게 자기 지지층 플러스 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지금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내연을 강화하는 거냐? 외연을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내의 의원들의 지지 발언 또는 이준석 당대표 흔들기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으로는 아닐지라도 대선 국면에서는 겉으로라도 하하하 우리 너무 친해 이럴 필요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정치적 자산이 있는 대표와 정치적 자산이 있는 어떤 이 대권 주자와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그게 네. 사실상 논란이 실질화된다 그러면 이 당은 자체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뭐 가운데에 어떤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장해찬 평론가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입장을 얘기했고 저는 윤석열 전 총장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실제로 사실 작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김재원 최고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호통을 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동일한 역할을 했던 비대위원장은 뭐 대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모셔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비대위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안 했겠지만 지금 김재원 최고는 분명히 이런 맥락 속에서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비대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소속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분석될 때 김재원 최고위원을 친윤이라고 분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 지도부 내부에서 이 당 지도부끼리 어떤 갑론불락이 있고 리더십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게 마치 캠프가 한 것처럼 오도되면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들으셨다시피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은 사상권 갈등이 최근에 많았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젊은 대표입니다. MZ세대에 속하죠. 그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이 2030 세대를 겨냥한 민지야 부탁해라는 온라인 정책 캠페인을 시작했더라고요, 소장님. 네. 민지야 부탁해. 민지가 민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민지, 김민지, 박민지 아니고 MZ 세대를 의인한 겁니다. MG 세대. MZ 세대를 이제 의인한 것인데 여기 우리 장해찬 평론가도 동영상에 등장을 해요. 네, 나오네요. 청년팀으로.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주목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의 연기보다는 장해찬 후보의 눈빛 연기에 더 눈길이 갔어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이건 멍미 약간 그런 반응이라서 저도 같은 반응이었는데 이게 검찰 청사도 아닌데 민지야 어디 갔어? 왜 우리 민지를 좀 잘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기 이걸 동영상을 왜 만들었지? 또 한번 책상을 탕 하고 치길래 네. 이건 뭔가 우리가 그 국정감사 때의 장면을 연상시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좋은 뭐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달려 있는데 뭐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과연 MZ 세대가 이걸 좋아했을까? MZ 세대의 눈높이에서 이 동영상 짤을 만들려고 했다면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겸손하게 반려견 톨이라고도 이렇게 감산하면서 야 내가 너도 돌보는데 왜 청년 세대는 이런 돌봄을 못 보느냐 2030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거 7포 10포 세대 결혼 출산 육아 취업 교육 다 신경 써야 돼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더라면 우리 장해찬 평론가의 동공이 더 커졌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뭐 MZ세대가 과연 좋아했을까 이런 의문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방금 영상에서도 등장한 장해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자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런 비판을 이제 품어내기 위해서 이 캠페인이 시작된 겁니다. 영상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메일을 보니까 하루 사이에 한 100통의 정책 제안 이메일이 왔고 네. 댓글 달린 건 정말 뭐 일일이 세기도 힘들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1000개가 넘었어요. 이런 이 MZ세대 2030들이 직접 윤 후보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다 전달하면 그 이메일 중에 보니까
제 욕하는 이메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리지 않고 그냥 이런 메일도 들어왔다고 후보에게 보고할 겁니다. 저희 이 2030 TF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답변을 해준다면 물론 모든 것에 대해 다 대답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2030 세대가 관심 있는 정책 지금 빈도로 보면요. 지방대학 대학 평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후보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적어도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이 MZ세대에게 대답을 해주는 형태로 간다면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봤을 땐 평가가 반반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된다면 그 진정성을 좀 인정받지 않을까. 그리고 조회수 이야기 잠깐만 하면요. 이재명 지사가 MZ세대를 겨냥해서 맞아요라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3주가 지났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2.6만 회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민지야 부탁해 22시간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11만 회입니다. 화제성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플랫폼의 어떤 조회수만 가지고 저희가 척도, 어떤 인기의 척도를 나누기는 좀 힘들겠지만 분석을 할 때 근거로 쓰셨으니 참고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갈등의 씨앗은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이준석 대표도 부글부글 하고 있고요. 또 경선관리위원장이었던 이 서병수 의원이 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물러나면서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병수 위원장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네, 결국 중립성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 서병수 의원도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또 중립성 논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뒤이어 이제 선관위원장 누가 맡을 것이냐. 원래 서병수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서병수 의원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누가 맡을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얘기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까 김건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인물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떤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김정인 위원장의 도움 없이 우리가 치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당에 어른이 없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 온다면? 국민의힘에서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정 부분 정당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렇게 나가신 분이 또다시 돌아와서 뭔가 위기 상황이면 항상 이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자리 잡기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준석, 윤석열 뭐 이런 갈등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은 지금 경선 룰이거든요. 선관위원장 왜 중요하냐? 경선 룰을 거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 50%를 할 것이냐, 그리고 역선택 방지는 조항은 늘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한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분은 스스로가 전략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자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역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뭐 조언 정도면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당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양자 대결 주자 지지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양자 대결은 이 지사가 46이고요. 윤 전 총장이 3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양자 대결을 했을 때 36%로 나오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양자 대결 분석의 키워드는 본선 경쟁력이에요. 본선 경쟁력이요. 물론 이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 소개를 안 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린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 그래도 양자 대결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건 결국 본선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층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 여기에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럴 때 이재명 후보가 더 조명받고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보수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지지가 아니라 중도와 여성, MZ세대를 더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1대1 대결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4주 전에 우리 방송을 더 심도 있게 봤더라면 그때 중수층이라는 말씀드렸죠. 자, 중도, 수도권 청년입니다. 이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물량 공세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쪽으로 갔더라면 이낙연 후보에게 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저희 방송에 제대로 이제 뭐 PR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감사한데, 자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다른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갑자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으로부터 당권 제안서를 좀 받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무슨 윤석열 당권 무슨 장관설입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갖고 있는 준비 상태가 그리고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턱도 없는 소리다. 발언 수위가 웃고는 있으면 좀 센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거센 발언을 하면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걸 원했을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적 맥락을 살펴봐야죠. 이 발언 이전에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녹취록 공개 논란, 저거 논란으로 많은 또 논란을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어떤 후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두와 다 싸울 것이다. 내가 당대표와 싸운 것도 윤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같은 편이라서가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쓰겠다고 좀 이번에는 과격하게 말할 필요성을 정치적 맥락상 원 지사가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런 식의 정치적 표현이야 뭐 모든 후보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거나 같은 당 안에 있는 후보들끼리 뭐 무릎을 꿇는다 등등의 좀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원팀 정신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의견만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정치권에 너무나 많은 음모론들이 확인되지 않고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원 전 지사가 말한 것처럼 뭐 당권설이다 장관설이다 이런 것들은 대선 경선 아직 열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나오기에는 너무나 이른 섣부른 음모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부안해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출마하고 굉장히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인데 강한 비판을 여러 명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수 강성 유튜버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앞서 저희가 또 분석을 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또 했고요. 또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또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시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교수님. 어떤 전략입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의 선거 국면에서는 인지도는 이미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폭발적인 어떤 지지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계기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또는 다른 진영의 후보들 네. 뭐 당내건 당 바뀌건 모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모두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뭔가 주목을 이제 이끌어내는 일종의 이제 노이즈 마케팅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오히려 정책적인 측면을 많이 내세우고 뭔가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 이렇게 비판적인 부분은 다른 후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당내 이 대선 예비 후보들 간에 뭐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 말싸움이 치열한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당대표를 했었고 지방선거 대패에 책임이 있는 분인데 건강한 보수에 큰 걸림돌이었던 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윤석열 캠프는 꼰대 정치, 자폭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건 어떻게 네네. 봐야 될까요? 지금 지지율표를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지지율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뭐 네. 최재형 지사 같은 경우 아직 제일 앞서고 있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해서는 아직 수치가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이런 거에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 까기가 나온 이유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한 자릿수 지지율이거나 기껏해야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이라도 유력 후보를 쫓아가기 힘들 때는 뭔가 분란을 더 일으킬수록 이제 주목을 받겠죠. 그런 이제 실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주목을 받는 건 좋은데 저는 항상 이 선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남는 선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 자릿수 후보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더 역점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일단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파지티브가 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책을 본인 스스로의 비전을 꺼내놔야 돼요. 이게 솔깃하면 이런 공약이 있었어? 이건 뭐야? 이렇게 해서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뭐냐? 막 고민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 정책을.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다 후보들 얼마나 역량이 있습니까? 토네이도 마케팅입니다. 이른바 파도와 소용돌이 칠 수 있는 그런 토네이도 마케팅을 통해서 선거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런 정말 좋은 후보가 있었구나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각인 효과 전략도 필요하죠. 네, 지금까지 야권도 역시 지지율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국민의힘 내용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